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홍균 선생님의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드리겠어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바란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배웠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준다고 배웠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란다. 이게 나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해달라고 한다. 남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런저런 조건을 들어 자신을 미워한다. 앞으로 자신에게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다. 이유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향한 맹목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외모를 갖추거나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존감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당당해진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로 한다. 그것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사랑을 원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 좀 황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너무 간단해서 허무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 간단한 일이 여태 그토록 어려웠던 건 우리 내면에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다. 우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신을 사랑했다가 이대로 굳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다. 다시 말해 외모도 별로고 성격도 부정적인 이 모습을 사랑했다가 더 이상 발전도 못하고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걱정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재수없는 아이가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이건 마치 근육도 없고 체력도 약한 남자가 너무 근육이 많아 몸이 울퉁불퉁해지면 징그럽잖아? 그게 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어 라며 운동을 기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힘을 믿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사랑받을 만한 나가 되기까지 사랑을 미룬다. 이것은 사랑을 주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와 같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주지 라며 오히려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은가? 매력 없고 자존감 낮다고 스스로 비난해 왔지 않은가? 그 결과 무엇을 얻었는가? 사랑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다. 정말로 사랑이 우리를 망칠까? 우리를 퇴행시키거나 이대로 멈춰버리게 만들까? 혹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면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버릴까?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잘난 줄만 알다가 왕따 당하고 버려지고 마는 게 자기 사랑의 최후일까? 사랑에 대한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는 갈등한다. 남이 주는 사랑은 받고 싶은데 스스로를 사랑하면 안 될 것 같다. 심지어는 남이 주는 사랑마저도 거부한다. 관계가 깊어지면 원래의 나를 알게 되면 떠날 거야 라며 도망치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을 믿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 믿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못 믿는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힘 자체를 믿지 못한다. 사랑 자체를 나쁜 것으로 인식한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쌓인 오해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겐 사랑을 핑계로 받은 상처가 적지 않다.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맞기도 했고 사랑하니까 하는 충고라며 비난도 당했다. 그래서 헷갈린다. 매를 사랑이라고 미움, 중호, 비난까지도 다 사랑이라고 오해해버렸다. 사랑은 누명을 썼다. 실제 사랑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사랑받고 아낌받고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애정 결핍의 산물이다. 과잉 보호는 우리 애는 약해 라는 무시의 결과다. 무조건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스럽게 성장한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 앞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꿈꾼다. 불치병에 걸린 연인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약물 중독에 자기 파괴를 일삼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는 가족. 저런 사람들도 사랑을 받는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 된다. 더 이상 사랑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양가 감정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자신을 사랑하기. 자존감 낮은 채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거나 다그치는 것이 익숙하고 편하다. 그래서 불쑥불쑥 내가 왜 이런 고된 과정을 배워야 해? 그냥 가던 길을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히기 바란다. 그러다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마음속 나를 사랑하는 나 찾기. 우리 마음속에는 나가 3명 있다. 첫째는 자존감 낮은 나, 두 번째는 자존감 낮은 나를 다그치는 나, 세 번째는 자존감 낮은 나를 사랑하는 나. 이렇게 각기 다른 내가 존재한다. 그동안 자존감 낮은 나와 다그치는 나 둘이서 싸움을 벌여왔다. 보통 낮에는 자존감 낮은 내가 활동하고 밤에는 다그치는 나가 활동한다. 자존감을 낮춘 채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난다. 그러고서 밤이 되면 다그치는 나가 깨어난다. 넌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해? 라며 비난한다. 자존감 낮은 나는 점점 위축된다. 그래서 점점 더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 둘의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사랑하는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나가 점점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힘을 잃고 의식 저편으로 사라졌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저편으로 사라진 사랑하는 나를 불러오는 일이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나와 사랑하는 나를 결혼시키면 된다. 본인 혹은 치료자가 주례가 되어 자존감이 낮은 나와 사랑하는 나는 평생 동안 헤어지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들려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나를 불러올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는 나 소환하기. 어느새 다그치는 나는 우리를 독점했다. 자존감 낮은 나를 둘러싸고 벽을 쌓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하거나 힘을 내라고 보내는 메시지들을 다 차단한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니다. 그 사랑은 강하고 일관적이다. 사랑하는 나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그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성장한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스럽게 가꾸어 나간다. 문제는 방어벽이다. 다그치는 나가 단단히 걸어놓은 빗장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나는 갇혀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만 들으면 자존감이 낮은 나는 성장할 수 있다. 강해지고 현명해져서 성벽을 뚫을 수도 있다. 성숙한 뇌회로는 융통성이 있다. 그래서 자극에 유연한 반응을 보인다. 가령 발표하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더라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 사랑하는 나가 성벽을 뚫고 등장해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말이다. 괜찮아. 누구나 발표하기 전에는 떨어. 게다가 청중의 반 이상은 다 졸고 있다고. 너는 그저 네가 준비한 PPT를 줄줄 읽기만 해도 돼. 네 목소리가 떨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위안을 주면 된다. 사랑하는 나가 보내는 메시지 듣기. 자, 가정을 해볼까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그는 정말 당신에게 푹 빠져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떠도는 영혼일 수도 있고 고양이나 강아지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당신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는 존재이죠. 그 존재가 지금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 같나요? 지친 당신에게 혹은 상처로 괴로워하는 당신에게 혹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실망할 때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넬까요? 이런 질문을 내 남자에게 할 때가 있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이 질문에 집중을 하면 사랑하는 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괜찮아. 누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사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사랑스럽다는 걸 잊지 마. 등을 얘기할 것 같다고 한다. 이 말들이 바로 우리 뇌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듣지 못해 우리의 자존감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나가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존감은 서서히 회복되고 성장한다. 사랑하는 나가 보내는 메시지를 들으려면 다그치는 나가 쳐놓은 장벽을 헐겁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설명하려 한다. 굳어버린 자존감의 벽을 허무는 방법 말이다. 다그치는 나가 쳐둔 장벽을 허무는 법. 우리 뇌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포들은 단단한 고리를 형성한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생각의 회로는 그 생각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다그치는 나가 쌓아놓은 성벽은 뇌에 실제로 존재한다. 부정적인 생각의 회로가 강화된 채 우리를 괴롭힌다. 마치 생각의 회로에 벽이 쌓인 것과 같다. 이를 허물기 위해서는 뇌의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자극해야 한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움직이게 하는 양측성 자극을 주면 뇌 회로가 말랑말랑해진다. 대표적 양측성 자극은 걷기다. 걸을 때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번갈아 가면서 활동한다. 이때 우리를 옥죄는 방어벽은 조금씩 헐렁해진다. 대부분의 운동이 뇌를 자극한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양측성 자극은 아니다. 수영에서 자유형과 배영은 양측성이지만 접영이나 평영은 아니다. 복싱처럼 양손을 다 쓰는 운동은 양측성 자극 운동이지만 골프나 공 던지기 같은 운동은 양측성이 아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하는 일이 균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는 양측성 운동으로 안구 운동이 있다. 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이 밖에 몸의 양쪽을 한 번씩 터치하는 방식, 귀 양쪽에 번갈아 가면서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도 양측성 자극에 속한다. 양측성 자극은 변화를 꾀할 때 효율이 높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을 때 걸어다니면서 나는 끊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면 효과적이다. 이별을 받아들일 때 여행을 추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양측성 자극 방법으로 나비이자 기법을 추천한다. 양측성 자극과 사랑하는 나의 메시지가 결합된 방법이다. 다음과 같이 해보자.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는다. 양쪽 팔을 X자로 포개어 손가락이 반대편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놓이도록 한다. 눈을 감고 손바닥으로 반대편 팔 윗부분을 토닥거린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1초 내지 2초 간격으로 교대로 두드린다. 두드리면서 말을 한다.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들려준다. 하루에 10분씩 이런 식으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메시지를 듣는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을 찾는다. 결정하는 게 힘들어 병원을 찾기도 한다. 자퇴를 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까?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빨리 하는 게 나을까? 고민하는 학생.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는 남편과 이혼할지 말지 갈등하는 부인 등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병원을 찾는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안타깝게도
나는 대부분의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내가 답을 못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묻는다. 선생님은 전문가이고 저보다 경험이 많으니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후회를 덜 할까요? 물론 답을 할 수도 있다. 지금 학생은 복학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이혼하세요. 위자료를 많이 받게 도와줄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단칼에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라도 답을 주지 않는다. 특히 나에게 간절히 의존하거나 자존감이 낮다고 호소하는 분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가선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신경질 내기도 하고 몇 번씩 찾아와서 되묻기도 한다. 그들을 존중할수록 나는 뭐라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들을 무시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세상엔 여러 갈림길이 있다. 하루에도 몇 차례 그 앞에 선다. A, B, C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좋은 선택이 될지 고민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들 간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점심 메뉴 고르는 것과 비슷하다. 햄버거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생선구이?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될까? 사실은 셋 중 뭘 먹어도 큰 차이는 없다. 점수로 따지자면 가령 햄버거는 67점 정도 되고 된장찌개는 71점, 생선구이는 69점 정도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바뀌기도 한다. 햄버거 자체는 67점인데 막상 매장에 도착해보니 반값 할인을 한다. 그럼 만족도는 72점 정도로 올라간다. 그런데 할인 행사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다. 평소보다 시끄럽고 정신이 없다. 그래서 65점 정도로 떨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선택했는지도 만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원래 햄버거나 된장찌개나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팀장이 야, 오늘 된장찌개로 통일해 라고 결정해버리는 순간 달라진다. 아무리 맛있는 된장찌개가 나온다 한들 만족도는 50점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물론 인생의 큰 갈림길과 점심 식사 메뉴가 주는 중압감은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남이 선택을 대신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선 같다. 결과가 좋게 나와도 기쁨을 100%는 느끼지 못한다. 성공의 지분이 타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욱 기분이 나쁘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남에게 의존한다. 주체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결정을 미룬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남이 내린 결정은 책임감이 덜하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본인이 내린 결정의 지분을 100%라고 한다면 남이 내린 결정은 많아야 70에서 80%다. 그러면 나쁜 결과가 나와도 마음의 짐이 덜어진다. 후회나 죄책감이 밀려오더라도 70에서 80%만 느낀다. 남이 결정을 내주거나 남이 결정에 참여하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아픔이 덜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낮은 자존감이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권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만큼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셈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는다. 나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꾸 나쁜 결과를 만든다. 처음부터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아픔을 느꼈어야 한다. 100이란 고통을 느꼈으면 후회라도 하는데 80 정도의 고통만 느끼니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결정을 미룰 때마다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요즘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존재감이란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이 맞는 것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존재감이 큰 사람은 모임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그날의 성과나 방향을 결정한다. 결정에서 권위가 떨어지는 사람은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즉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거의 없거나 큰 의미 없는 결정이라면 자존감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으니 자존의 바탕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런 사람이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자존감은 감정적으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능력이다. 자존감을 높이는 결정법. 첫 번째, 스스로 결정하기. 자기 일은 스스로 결정한다. 결정권을 가져오면 책임과 동시에 권위를 갖게 된다.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조언을 구하더라도 결정은 제가 하겠지만 이라고 말을 시작하는 게 좋다. 핵심은 나의 일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선택에 집중할수록 남에게 참견하는 일은 줄어든다. 두 번째, 결정을 따르기. 자신이 내린 결정을 따르자. 가지 않는 길이 걱정되고 두려워질 때마다 앞서 말한 점심 메뉴를 떠올리자.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다른 걸 선택해도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갈림길에 있다는 얘기는 양쪽 다 그게 그거라는 뜻이다. 손해보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좋은 학습이 될 것이다. 셋째, 결과가 나쁘면 미래형 후회하기.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안 좋은 결과에 도달했다면 후회해도 된다. 아파해도 된다. 결과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아픔의 지분을 100%인 본인이 가져라. 단, 후회할 때 미래형 후회를 하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는 과거형 후회다.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미래형 후회를 하라. 이 후회는 다짐이기도 하다. 네 번째, 결과가 좋으면 타인에게 감사하기.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라. 그 기쁨 또한 100% 본인이 누려라. 당신이 내린 결정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당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 감사의 기쁨을 타인에게 돌려라. 당신 조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하라. 그들 또한 기분이 좋아져서 앞으로 당신이 더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옳은 결정이나 틀린 결정은 없다. 어떤 쪽이 더 좋은 결정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결정 또한 없다. 결정에서 명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범위와 시간이다. 대부분 나에 관한 일을 결정하므로 결정 범위는 나로 제한된다. 따라서 남은 건 시간뿐이다. 결정을 내리는데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그 시간만 선택하면 된다. 오래 고민한다고 해서 그만큼 현명한 답이 찾아지는 건 아니다. 그냥 오래 걸릴 뿐이다.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선 다음 질문에 잘 대답하면 된다. 여러 고민 중 내가 할 고민은 무엇인가? 남의 문제 배제하기.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감정 배제하기.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선택인가? 자신을 갈림길에 놓기. 이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나? 시간 제한하기. 이 결정의 유효성은 언제까지인가? 결정 유효 시간 정하기. 이 질문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때 제한 시간을 넘어서도 계속 고민 중일 수 있다. 그건 당신이 계속 고민하기로 결정한 결과이다. 처음엔 두 방향 갈림길인 줄 알았는데 고민하면서 시간만 보내기라는 항목이 더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택한 결과이다. 성형외과 광고판에서는 성형수술 전과 후 사진을 보여준다. 우리는 그 광고들을 보면서 전에 이러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많은 광고들이 그런 식이다.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떨지 보여준다. 이처럼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는 빠져있기 일쑤다. 성형수술 장면을 광고로 제작하는 바보는 없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은 다큐멘터리에는 나올 장면이다. 변화를 원하는 건 현재가 괴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고는 현재를 건너뛴다. 과거와 미래에 집중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 없이 미래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성형수술은 피가 튀고 엄청나게 아픈 과정이다. 그게 현실이다. 마음의 변화를 겪고 싶다면 자기 마음을 수술해야 한다.
여기에도 약간의 고통과 인내가 따른다. 그런데 그것조차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늘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를 외면한다. 선생님은 저를 바꿔줄 수 있나요?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이런 문의를 받을 때가 있다. 글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다. 미래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면 늘 하는 대답은 비슷하다. 알 수 없다. 10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몇 년 후의 일을 자꾸 물어본다.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세운다. 우선 자기 확신을 통해 불안을 넘기려는 시도가 있다. 마케팅에서도 이 방법을 애용한다. 나는 할 수 있어. 이 학원에 다니면 반드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어. 라고 확언하면서 불안을 찍어 누른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체면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불안을 줄일 수도 있다면 그 방법을 계속 써도 괜찮다. 그런데 나는 그런 방법을 권하지 않는다.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낙관한다 하더라도 위기는 거듭 찾아오기 마련이다. 특히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열심히 노력해도 보상을 못 받으면 확신이 흔들린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확신이 들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다. 확신이 곧 성공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 같다. 물론 확신이 들면 좋겠지만 세상에 확신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되겠는가? 애초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기에 확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어떤 해결책이든 결국은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자기 확신이든 자기 최면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안을 해소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온다. 불안을 누른 학생은 오늘 일과에 매진하고 다이어트 문제로 갈등하던 젊은이는 오늘 운동에 전념한다. 그런데 미래의 불안을 해결해도 바로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엔 과거에 집착하는 쪽으로 도망가기 때문이다. 특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일수록 과거 문제에 집착한다. 왜? 라는 질문은 비난의 뜻을 포함한다고 앞서 말했다. 왜 내가 그랬을까? 는 자기 비난이 되고 너는 왜 그랬니? 는 타인에 대한 원망이 된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질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지만 결국 답도 찾지 못하고 상처만 커진다. 그럼에도 이 질문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왜 바람을 피운 걸까요? 분명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로 후퇴한다. 지나간 인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을 알게 되었으니 충돌이 생긴다. 출장이 아닌 외도로 기억하려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현실 상황에 집중하면 괴로워지는 것도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다. 가슴이 아프거나 열이 오르면 과거로 도망간다.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나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과거로 도망간다. 유치원 시절이 문제였을까?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문제였을까? 고등학교 때 따돌림 비슷한 걸 당한 게 문제였을까? 그렇게 도망친다. 그런데 질문 끝에 도달하는 답은 정해져 있다. 만날 과거에만 집착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내가 너무 한심해요. 과거에 집착하면 후회스럽고 미래에 몰입하면 혼란스럽다. 과거는 되돌릴 수가 없으니 답답하고 미래는 오지 않으니 모른다. 그것이 과거와 미래의 본질이다. 건강한 사람의 머릿속엔 과거, 현재, 미래의 비중이 비슷하거나 현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과거나 미래의 문제에 편중되어 있다. 문제 해결은 현재에 더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정신과 의사들이 here and now라고 부르는 원칙이다. 지나간 문제에 앞으로 닥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다. 가령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동안의 일정에서 벗어나 새 생활에 길들이는 작업이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고 해도 궤도를 벗어나기 십상이다. 지금 여기란 말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미래 불안으로 가든지 과거로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지 않으려면 눈앞에 글씨를 적어 놓아야 한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자.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지금 여기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고서 그 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답은 한 번에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에 집중하면 문제 해결을 앞당길 뿐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이득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매력이다. 현재에 몰두한 사람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자존감을 높이면서 현재에 몰두할 수 있고 매력도 함께 얻게 되는 것이다. 일석삼조다.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패배주의에 갇힌 사람들은 아무리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줘도 모른다고 한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법도 모른다. 운동을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싸워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감정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감정적으로의 자존감이 낮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거나 자존감에 대해 전혀 몰라도 방법은 있다. 말하자면 자동차 운전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까?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도 운전은 한다. 자존감도 마찬가지다. 자존감이 무엇인지, 왜 좋아져야 하는지 몰라도 자존감은 상승할 수 있다.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확신이 있다. 자신은 잘 안 될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근거를 제시한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안 될 거야. 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거고 상담을 해도 소용없어. 결국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내가 바뀔 리는 없거든. 자존감 약한 사람들이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 내려 갈팡질팡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선입견이다. 이들은 확고하다. 본인이 잘 안 될 거라는 믿음만큼 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들이 부정적인 사료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약점, 상처, 결여, 잘 안 된 경력만 상기한다. 부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정적 결론을 강화시킨다. 물론 이렇게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굳은 생각을 고치기는 쉽지 않다. 일종의 망상 내지는 신념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건드려봤자 화만 내기 일쑤다. 너가 나를 알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 설득하지 마.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식말이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사랑하라느니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느니 하라는 식의 충고는 의미가 없다. 아마 충고를 반복할 수많은 자료와 근거를 들 것이다. 자존감은 집 같은 것이다. 아무리 현실이 고되고 힘들어도 집이 안락하면 잘 견딜 수 있다. 마음을 공격하는 수많은 비난과 비교, 열악한 외부 상황은 일종의 악천후다. 자존감이 견고해야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다. 자존감은 변할 수 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뇌가 건강해진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사소한 걱정은 무시하게 된다. 타인의 감정에 쉽게 감염되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그 역도 성립한다. 뇌가 건강해지면 자존감이 회복된다. 뇌 건강을 찾으려면 숙지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뇌는 신체 기관이다. 머릿속으로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팔에 근육이 생기길 바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마인드 컨트롤도 필요하지만 실제 근육을 만들려면 무거운 덤벨을 들어야 한다. 실제 행동이 중요하다. 둘째, 뇌 건강을 위한 노력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늘 뒤섞인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처럼 사소한 행동을 하다 보면 뇌가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회복된다. 만일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자는 동안 당신의 자존감이 완벽해졌다고 말이다. 자신을 적절하게 사랑하고 자신감 있고 자기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아침이 밝았을 때 당신은 어제까지와 달리 어떻게 행동할까? 이 질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웃을 것 같아요.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만약 자존감이 좋아진다면 세수를 하면서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을 거고 샤워하면서 콧노래도 흥얼거릴 것 같아요. 아침을 먹을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야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속이 부대끼고 잠도 깊게 못 잔 채로 눈을 떴어요. 밥 생각도 없고 죽고 싶은 기분으로 회사에 갔죠.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선식을 먹거나 간단하게 샐러드라도 챙겨 먹을 것 같아요. 그 행동을 먼저 하면 된다. 뇌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 당신의 행동을 따라간다.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진다. 익숙해진다. 뇌를 행복하게 하는 3가지 행동이 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걸어라.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결정을 믿는 사람처럼 걸어라. 허리는 펴줄 것이고 어깨는 적당히 힘이 빠질 것이다. 여유 있는 사람처럼 타인의 비난에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의 걸음걸이처럼 발을 내딛어라. 표정을 지어라. 나를 사랑하듯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어떤 표정을 지을까 떠올리고 그대로 하자. 평범한 기분이라면 당신은 미소 짓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는 않겠다. 살다 보면 애인과 이별하는 날도 있고 가족이 아픈 날도 있다. 그런 날이라 해도 거울 속의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를 생각해라. 혼잣말을 하라.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서 혼잣말을 하자. 괜찮아. 누구나 이런 일을 겪어. 라고 일반화하거나 나니까 이 정도로 막았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정말 큰 사고를 쳤을 거야. 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뇌에 들려주라. 뇌는 그런 말을 좋아한다. 뇌가 좋아하는 말을 자주 들려주자. 걷기, 표정 짓기, 혼잣말하기. 이 3가지를 염두에 두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인간 뇌는 이 3가지 행동을 할 때 활발하게 기능한다. 뇌가 가장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때 자존감을 향상시키면 변화가 이루어진다. 소리 지르기, 물건 때려 부수기, 남 공격하기는 다른 동물들도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렇게 행동해서는 뇌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 인간답게 수련되게 살자. 자존감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